네, 코로나19 확산 비상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부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국을 연결해 국내 코로나19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선미 기자가 연결돼 있는데요. 김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대로 나타났는데 아직은 안심하기 이른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8,236명입니다. 어제보다 74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폭이 이틀째 100명 아래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에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들 중 20% 정도는 퇴원할 때도 증상이 없어서 관련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는 75명인데 이후 4명 더 늘어서 현재까지 79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91%지만 고령일수록 사망 위험이 더 커지는데요. 80대 이상의 경우 9.26%로 전체 평균의 10배를 넘습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당뇨 등 지병을 앓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리 해제된 인원은 어제보다 303명 늘어 1,137명이 됐습니다. 예, 매일 추가되는 확진자 수는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지금 김선미 기자가 지적한 대로 집단 감염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에서도 대규모로 확진자가 나왔죠. 네, 오늘 오전 0시 기준 성남시 은혜회관 교회에서 목사 부부와 신도 등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후 성남시는 오늘 1명이 추가돼서 확진자가 총 47명이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단체로 감염된 사례입니다. 이들은 3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 100여 명 정도의 신도가 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소독을 해준다며 분무기로 입에 소금물을 뿌린 것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분무기로 여러 신도들 입에 소금물을 뿌린 거군요.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교육부가 앞서 2차례 계약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지역 감염이 계속되면서 교육당국이 3차 계약 연기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기 때문에 또 연기할 가능성이 큰 상태인데요. 다만 이 경우 여러 문제점도 우려됩니다. 4월 17일 이후까지 개학이 미뤄지면 학교나 유치원들이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학생들의 학습과 입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유급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이르면 내일 개학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님이 나왔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변종 감염병 대응위원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오늘 확진자 소식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죠. 고석승 기자. 오늘 추가 확진자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앞서 들으셨지만 오늘 0시 기준 추가 확진 환자가 74명입니다. 누적 환자 수는 8,236명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추가 확진 환자가 100명 이하 두 자릿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35명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으로 경기가 20명, 그리고 경북 7명, 서울 6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예, 이거 0시 기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된 성남의 한 교회에서 나왔던 대규모 확진자는 지금 여기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중증 환자 수치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여전히 좀 숫자가 많아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 이상으로 판단되는 환자가 89명입니다. 국제적으로 보면 중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는 30명이고요. 인공 심폐장치인 에크모를 쓰거나 기계호흡을 하고 있는 위중 환자가 59명입니다. 예,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틀 연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 70명대입니다. 물론 내일이면 앞서 나왔던 교회에서 나온 40여 명이 더 추가가 될 거긴 하지만요. 예, 이 숫자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때 저희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 900명 가까이 일일 확진자가 나온 사례도 있는데 예. 점차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서 확진자가 크게 줄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론 두 자릿수이긴 합니다만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일일 나오고 있고요. 과거 돌아가서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절대 이제 안정세에 들었다라고 해서 관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명 가까운 이 각 확진자 한 명 한 명이 어느 지역사에서 소규모 집단의 또 다른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각 지자체별로 특히 뭐 더 위중하게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그러니까 소규모라고는 해도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언제든지 대규모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늘 추가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던 곳입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인데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교회인데 모두 47명이 관련돼서 확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또 대규모 감염이 일어났는데 수도권에서 구로 콜센터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감염입니다. 오늘만 41명이 확진됐고요. 현재까지 4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요. 문제는 첫 확진자가 나온 뒤에 일주일이 지나서야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진행된 게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할 텐데 신혜원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경기 성남시 양지동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1층과 2층에는 빵집, 치과, 커피숍 등이 입점해 있고요. 이 3층과 4층 절반에 은혜강 교회, 예배당과 교육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교회 한 곳에서 어제 6명, 오늘 41명, 총 4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시 긴급 전수조사에 따르면 은혜강 교회 설립 연도는 1998년이고 신도수는 130명 수준입니다. 예배 현황은 주 2회 1시간 회당 100여 명 정도의 교인이 참석하십니다. 이미 성남시는 담임 목사로부터 신도 명단을 입수를 했고요. 이 교회는 지난 9일 30대 남성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폐쇄됐습니다. 나흘 뒤인 13일 50대 신도와 이 신도의 배우자가 감염됐고요. 이어 14일에는 70대 여성 신도가, 15일에는 이 교회 목사 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 부부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성남시는 어제서야 최근 주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게 9일이니까 무려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입니다. 자가격리된 교회 신도는 밀접 접촉자 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신도와 교회 관계자는 어제 전수조사 전까지 방역당국의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 중 20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재검이 필요한 경우도 여럿입니다. 주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다 촘촘한 소독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어 좀 빠른 시일 내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교회 건물의 각층 면적은요, 115제곱미터, 약 35평에 불과합니다. 여건상 교인 130여 명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볼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비말 노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찬양, 통성기도 등등 기존 예배 형식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선 단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불과 며칠 새 수십, 수백 단위의 감염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는 신천지사를 통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이 집단 예배를 자제해달라던 정부의 호소가 이 교회에선 통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행사 등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집단 행사는 감염병의 대량 확산의 구심점이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개최하지 않거나 참석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1일 일요일 은혜일강 교회 내부 CCTV 모습인데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소독한다면서 입에 일일이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사실이 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다가 CCTV로 확인하게 되었는데 소금물을 분무기 통에 넣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입에 대고 분무기로 뿌려주셨어요. 계속 모든 참석자들한테 이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사실상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측은 이달 1일과 8일 양일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두 날 모두 예배당 입구에서 분무기를 이용해 소금물을 뿌린 걸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인한 인포데믹, 즉 정보 감염증 현상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 아픈 증상이 있을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있지만요. 이게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닙니다. 또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는 것도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일강교회는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해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온라인 예배 권고 문자를 보내는 대상에서도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형 교회보다 이런 중소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더욱 강조하고 또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살림살이를 헌금에 전적으로 의존 중인 소규모 개척교회의 경우 현장 예배, 특히 주일 예배를 진행하지 않고선 교회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따라서 정부가 예배를 금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교회 스스로 정부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전히 33%의 교회들은 집회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종교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자제해 주실 것을 강력히 그리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주일 예배를 강행한 은혜일강 교회. 결국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집단 감염 발생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진자가 없기를, 지역사회 전파가 미미했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관련 소식을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좀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일주일 동안 제대로 조사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부분은 교회에서 예배에 오시는 신도들에게 소금물을 입에 대고 분무했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 입에 닿기 때문에 그중에 한 명만 확진자가 있었어도 다 걸릴 가능성이 컸던 일입니다. 실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은혜강 교회에서 일주일 전에 첫 확진자가 나왔고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오늘 41명이 추가된 거죠. 네,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모두 47명이 코로나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지난 9일 서울 광진구에서 사는 30대 남성 신도가 첫 확진자로 판정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확진 신도가 한두 명씩 나왔고 어제는 목사 부부까지 총 6명이 감염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신도 전수조사를 했는데 오늘만 41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간 이 41명, 원래 이제 같이 예배를 받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일찍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가격리가 이루어졌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9일에 첫 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다음에 자가격리된 교회 신도는 밀접 접촉자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 신도와 교회 관계자는 어제 이 시가 전수조사를 하기 전까지 방역당국의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늘 오전에 나온 47번째 확진자는 성남시 백현동에 사는 70대 주민인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2번 또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노인 환경 지킴이 활동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이 방역 당국의 공식 확인은 아닌데요. 이 교회 관련한 47번째 확진자, 이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이 센터에서 접촉한 이 판교시 한 주민이 지금 추가로 확진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 방역 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수도권 집단 감염 사례 가운데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서 은혜일강 교회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사실 집단 감염 중에 종교시설 내에서 발생한 케이스가 이미 여럿인데 신천지는 차치하고라도 서울 동대문구의 동안교회, 또 부산의 온천교회 등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다중에 밀집하는 종교활동 자제를 권고하고는 있지만 일부 교회들 주말에 주일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고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겁니다. 은혜일강 교회도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 2회 1시간씩 신도 100여 명이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종교활동 아니겠습니까? 이미 신천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었고요. 그런데
앞서 보니 서울시장이 한 얘기로 보면 3분의 1 정도가 여전히 일요일 날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100명 가까운, 두 자릿수긴 하지만 1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로운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제한된 공간에 다중이 모이는 그런 어떤 집단 행사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 확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 같은 경우에도 아주 극소수는 뭐 제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는 일부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대부분이 거의 학원 같은 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전 국민이 그러니까 어떤 희생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동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 뭐 수도권 지역에서 3분의 1 정도가 예배를 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언제든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행위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만약 많이 모여서 봤을 때 조그마한 교회일수록 밀집도가 높아지니까요. 여기서 봤을 때 한 명만 확진자가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전체가 다 감염될 우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첫 확진자가 이 신도 중에 나왔는데 이 신도가 또 예배에 참여했던 1일과 8일 예배에 참여했던 것들이 이제 동선을 조사해서 나왔을 텐데 당시 그 신도들 같이 있던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잘 하지 않았고 밀접 접촉자가 7명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뭔가 동선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역학조사가 잘못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그 제한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는 어떤 행사가 있었다라고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게 제대로 된 역학조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7명밖에 밀접 접촉자가 분류가 안 됐다는 거는 초기에 역학조사가 잘못됐고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이후에 그래서 40여 명, 그러니까 추가로 전 확진자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뭐 계속 지자체마다 이제 종교단체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줌바 댄스와 같은 그러니까 천안에서 미팅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현재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걸 간과했는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이 은혜강 교회 보면 1일과 8일 예배를 본 분들이 135명인데 이 중 98명을 검사를 했을 때 40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참석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반 가까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위험했다는 건데요. 특히 잠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분무기로 예배 1일과 8일 예배 둘 다 있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분무기를 지금 보면 입에 다 있습니다. 저 분무기 안에는 소금물이 들어있고요. 소금물로 소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여러 사람 입에 다 있으면 그중에 한 명 확진자만 있으면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연합니다.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예. 일단은 그럼 소금물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느냐? 예.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금물이 항균 효과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고농도로 사용했을 때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삼투압의 원리인데, 예. 그러니까 소금의 농도,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삼투압은 용매의, 그러니까 물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소금의 농도가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세포를 봤을 때 세포 안에는 물로 차여 있거든요. 주변 환경에 소금 농도가 높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소금 농도가 낮은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급속하게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세포막이 터지게 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세포에 소금 결정이 붙어 있으면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세포 속에 있는 물이 소금으로 흡수되면서 이 세포가 터진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균은 세포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세균 같은 경우는 이제 항균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의 소금물을 썼을 때에는 항균 효과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쪽에 물이 차 있는 그런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전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효능을 갖지 못하고요. 지금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입에 대고 분무를 했을 때에는 마치 과거에 우리가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명이 특정 세균에 감염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거에 접촉을 하게 되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가 문제가 되는 이런 환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알코올도 아닌 소금물, 지금 교수님 말씀은 소금은 세균에 대해서는 고농도 소금물이 항균 효과는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균과 다른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뭐 맞습니다. 과학인 거고요. 네네. 그런데 소금물로 바이러스를 없애려고 한 것도 잘못됐고요. 앞서 보면 이 분무기를 각자 입에 대면 우리가 비말 전파라고 하는데 아예 비말을 묻히고 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은 효과라고 그랬습니다. 소금물 자체가 항바이러스 효과도 없는 데다가 그게 감염자의 비말이 접촉된 걸 다른 사람한테 뿌리게 되면 그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는 거고 스프레이 자체가 비말을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오염원을 차라리 비말로 해가지고 분무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예 분무한 거는 에어로졸 형태로 바이러스를 입안에 거의 뿌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좁은 공간에서 예배 활동을 했던 것 자체가 일단 위험도를 높였던 부분이고요. 자, 중소교회에서는 특히 대형 교회는 많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중소교회가 이런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지속하는 이유로 일단은 뭐 교회에서 예배가 차지하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점도 있겠고 또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 운영이 가장 큰 문제다. 또 이런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를 예배 헌금에 전적으로 의존 중인 이 상당수의 소규모 개척교회의 경우에는 현장 예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나 성남시 관계자들의 이 말을 종합해 보면 교회는 가정집처럼 이 작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층마다 한 30평 규모의 남짓 공간인데 방역 당국의 우려대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교인이 붙어 앉아서 예배를 보다가 집단 감염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예, 시설 측면에서 중소교회는 아무래도 이 안이 더 좁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한꺼번에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에 있을 때에는 이게 급속하게 전파를 시키는 효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일부의 몇몇의 감염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비말 전파가 주된 전파의 요인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게 공기 전파 양상을 띠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집된 공간에서 다수가 모이게 되는 환경은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동대문구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도 사실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앞서 들으신 것처럼 뭐 예배라는 특성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큰 건데요. 이 서울 동대문구죠. 이 동대문구에서 이루어진 집단 감염은 이 이문동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그리고 휘경동에 있는 한 세븐 PC방으로 이어진 감염 사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24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먼저 교회 관계자들 가운데 전도사를 포함해서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교회 교인 중 일부가 이 PC방을 다녀온 다음에 이 세븐 PC방으로 감염이 번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이 PC방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해 환자를 돌보던 그러니까 이 교회나 PC방을 간 적이 없었던 요양보호사까지 감염시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역 내에서 2차, 3차로 감염이 된 케이스인데요. 교회 내 확진자 중 일부는 모두 2월에 한 수련회에 같이 갔었고 이때 전염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요. 네, 동안교회 확진자 9명 중에 6명이 지난달 22일부터 22일까지 이 교회 대학부가 주최한 수련회에 참석한 후에 발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시에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현재 심각 단계로 격상되기는 전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국민들에게 좀 경각심이 높아지던 시기였는데 그 수련회를 갖고 이에 대해서 오늘 담임 목사가 또 국민 사과문을 또 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은혜강 교회 관련된 속보 하나를 좀 전해드리면 지금 서대문구에서 오늘 확진자 2명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추가 확진자 2명이 지금 발생했다고 서대문구가 밝혔는데 모자입니다. 48세 여성과 21살 남성인데 모친이 경기 성남시 은혜강 교회 신도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고 어머니가 교회에서 얼마 왔고 이것을 같이 사는 아들에게 옮긴 것으로 현재 서대문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관련 확진자가 47명이었는데 방금 나온 속보이기 때문에 49명이 되는군요. 네, 아마 내일 방역당국 발표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 곳의 집단 감염이 각 지역사회에서 가족 또 가까운 사람들로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구시 얘기를 잠깐 해보죠. 대구에서도 신천지 측에 대해서 저번에 행정조사를 대구시장이 했었는데 신도 명단에 없던 사람들 약 500명이 더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신천지 대구교회 소속 교인은 9,007명으로 파악됐다라고 하면서 대구시가 관리하는 대구거주 교인 8,528명보다 479명이 많은 숫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중 일부는 아예 명단이 제출되지 않은 교인이고 나머지는 대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거주 교인으로 추정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과 또 미취학 어린이 신도를 일컫는 유년회에서 181명의 추가 명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아동은 84명으로 대구시는 이들에게도 검사를 권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물론 아이들도 감염 위험성이 있고 또 감염돼 있다면 전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신천지가 제대로 밝히지 않은 시설도 확인이 됐죠. 네, 권영진 시장은 부동산 현황 자료와 또 재정 회계 대장, 증빙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 측이 임차료, 이용료 등 이 공과금을 지급하는 39개 시설이 파악됐다면서 이미 폐쇄가 된 34개 외에 새로 발견한 5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계속 소규모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성남 은혜강교회의 경우는 소규모라고 절대 할 수 없는데 일단 집단 감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확진자 둔화세에서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앞으로 2~3주간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매우 중요하다. 이 노력을 좀 해달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죠. 확진자 한 명이 언제나 수백, 수천 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죠. 네, 정부는요, 지역사회 감염, 즉 그러니까 이 경로가 불확실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주 정도는 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방역 당국의 입장 들어보시죠.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3주간의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건요, 사실상 공적, 사적인 모임을 갖지 않는 등 물리적인 좀 거리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을 당분간 지속하자라는 의미인데요. 김강릭 총괄조정관은 국민들의 불편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지금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서도 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못지않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예, 이분은 교수님께 좀 더 여쭤보면요. 앞으로 2~3주간이 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3주간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 확진자 수가 2자리로 줄어들게 되고 앞으로 2~3주 정도면 그러니까 추가적인 변수가 없을 때에는 확진자가 크게 감소할 걸로 보고 있어서 2~3주라는 얘기를 우리 보건당국이 이제 언급을 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지금 은혜의강 교회와 같은 케이스처럼 추가적인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2~3주 정도를 얘기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2~3주가 잘 확산이 안 돼야 숫자가 없어지고 이제 전염된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야 우려가 없어질 텐데 이런 건들이 하나씩 은혜강 사례 같은 게 한 번씩 나오면 또 2주, 또 3주 계속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는 계속 있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무기한 개학을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리고 해외 상황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외 유입 사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도 이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일쯤 발표하나요?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여파로 이미 2차례 연기가 됐고 오는 23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여전히 적은 규모의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재차 개학을 연기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학교 준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개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로서는 한 번 더 개학이 연기될 가능성이 크고 이르면 내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계약 연기인데 아무래도 교실이랑 공간도 폐쇄돼 있고 또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보면 만 19세 이하 확진 환자는 517명으로 이 미성년 학생들의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 개학 시점과 이 후속 대책인데요. 재차 개학이 연기된다면 3월 30일 또는 4월 6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교육부는 개학을 4주 이상 미루게 되면 법정 수업 일수인 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 수업 일수를 10% 이내에서 줄이는 건 누가 결정을 하게 됩니까? 수업 일수 감축은 학교장 재량이긴 한데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배워야 할 교육 과정을 수업 일수를 지나치게 감축할 경우에 온전히 습득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대학 입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고3 학생들이 1학기 중간고사는 지금 생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내신이 중심이 되는 소위 학종 전형 준비하는 학생들 1학기 또 학생부를 기대한 만큼 채우기가 어려워지고 또 개학이 미뤄지면 그만큼 여름방학이 짧아져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학이 한 달가량 미뤄진다면 수능을 포함해서 연간 대학 입시 일정 전체가 좀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 일정도 미뤄지는데 사실은 개학이 연기되고 이런 부분도 초유의 일이고 이렇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도 초유의 일이어서 방역이 먼저라는 부분이 정부도 많이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개학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방역만 봤을 때는 개학을 연기하는 게 맞고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는 아마 1학기를 통째로 개학을 실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계속 추가로 나온다면요? 네, 그러니까 그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쳐도 해외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어떤 추가적인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학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도 포함해서 큰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과거의 코로나19의 특성상 그러니까 미성년들이 감염이 잘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봐서는 이제 미성년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성년자들이 실제로 감염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확진자 수가 적었던 이유는 이 코로나19 자체가 방학 기간 내에 발생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감염자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래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라고 반대로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개학이 돼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면 집단 생활 내에서 제한된 공간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활동이 많아지게 되고요. 급식도 같이 하게 되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집단 감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급식도 마찬가지군요. 그럼요. 같이 밥을 먹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 학교 내에서 특히 대규모 전파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물론 학사 일정도 중요하다고 일부 학부모들은 고3 수험생을 가진 학부모들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은 학원에서 계속 이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느 곳은 안 하면 이거 같이 경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방역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했을 때 방역이 가장 최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학교까지 개학을 연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정도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이 실내에서 대규모 강연을 해서 논란이 됐죠. 네, 이 허경영 씨인데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대표이기도 하죠. 자, 지난 주말 이틀 연속으로 이 수백 명이 모이는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인데 허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중장년층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4일엔 강연 주제 자체가 코로나19였는데 자, 코로나19는 인류 공동체 훼손에 대한 경고다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잠깐만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바이러스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특수한 거 하나만 나오면 인류의 모든 이동은 스톱돼요. 스탑 되겠죠? 만약에 조금 더 인류가 타락하면은 더 무서운 게 나오겠죠?
자, 일단 뭐 옆에 뭐 전문가분도 계시지만 코로나19는 이 소위 말하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감염증이 생기는 거죠. 자, 허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사실 뭐 이건 좀 전해드리기도 좀 애매한 뭐 주장인데 허경영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뭐 예방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더라고요. 허경영 이름을 부르면 예방이 된다고 네, 그런 강당에 얘기를 밀집돼 있는 청중들에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정치적인 뭐 메시지도 내놨는데 자신이 이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연간 1억 원씩 줄 것이다라는 되게 뭐 공약도 내놨고요. 강연장에서는 뭐 체온 검사를 하고 손 소독제도 비치는 해놨습니다. 예. 허 씨 역시 뭐 강연 도중 손을 잘 씻고 2m씩 떨어져 앉는 등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한다라고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렇게 강당에서 밀집된 거 하면 이건 뭐 감염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렇게 강연을 모집한 것 자체가 좀 정부 당국에 좀 예. 방역에 좀 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게다가 이 강연회 1인당 참가비가 또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인데요. 게다가 허 씨는 원래 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서 강연을 했지만 이 양주시가 강연회를 금지하고 또 강행을 한다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하자 지난 주말에는 서울 종로로 장소를 바꿔서 행사를 연 건데요. 다음 주 강연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종로구청에서는 허경영 씨의 강연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봅니까? 물론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앞서 이제 저희가 화면에 보면 밀폐된 공간에서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렇게 제한된 예.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고 행위 자체도 뭔가를 물리적인 요인이 발생하도록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이제 박수를 치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누군가 감염자가 있어서 비말을 뿜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때 박수를 치는 행위는 이 비말이 보통은 1m에서 2m 정도면 낙하를 하게 되는데 이걸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그렇군요. 물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를 가속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인데 전혀 물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고 계시지만 일부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박수를 하고 뭔가를 얘기하는 모습도 확인은 됐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저런 거리에 여러 명이 있다면 사실은 직접 비말이 내 호흡기에 닿기보다는 이제 바닥에 묻거나 손에 묻어서 위험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스크가 이제 또 그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일정 있습니다. 예. 마스크가 물론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력한 보호능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100% 보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렇고 착용 방법에 따라서도 그렇고 예. 부장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묻어 있는 것들이 마스크를 고쳐 쓰거나 이후의 행동들에서 그 입이나 코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의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구로 콜센터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확진자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현재 129명으로 집계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구로 콜센터 관련자 1,115명을 검사를 했는데요. 자, 이 가운데 콜센터 관련 확진 환자가 전국에서 1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주지로 분류를 해보면 서울 79명, 경기 32명, 인천 18명 등으로 이 직원과 가족, 지인 등을 모두 더한 수치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융협회와 콜센터 운영단체 등을 통해 서울시 내 총 527곳의 콜센터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방역관리 또 근무 환경 개선 등이 마련된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와 경북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일단 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요.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입니다. 예.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80% 가까이가 몰려있는 지역인데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이 특별 재난지역을 지정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선 정부는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서 복구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계와 주거 안정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등 공과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피해 상황에 따라서 특별 재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뭐 드라이브스루 감염 위험이 없이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도 내놨는데 워킹스루 진료소가 등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워킹스루 말 그대로 뭐 걸어 들어왔다가 걸어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어떻게 하는 방식인가요? 자, 일단 이게 이
병원이 아니라 1인용 검사 부스가 설치가 되는 건데요. 예. 이 공중전화 박스를 떠올리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지금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서울 H+ 양지병원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위해서 1인 감염 안전 진료 부스 시스템을 선별 진료소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갖춘 부스에 검사를 받을 사람이 혼자 1인이 들어서면 의료진은 부스 밖에서 손만 집어넣어서 이 콧구멍과 입안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인 겁니다. 예. 자, 일반 진료소에서는 한 명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다면 소독, 환기 등의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1인용 검사 부스를 이용하면 검체 채취에 1분 정도, 또 환기와 소독에 1, 2분밖에 걸리지 않아서 감염 우려도 낮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일단 아이디어인 것 같군요. 안에가 이제 음압 설비를 해놓으니까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빠질 염려도 없고 일단 소독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는 얘기인데요. 드라이브스루도 이미 해외에서 호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보죠. 그동안 각 지역사회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 확진자의 동선을 쭉 공개해 왔었는데 조금 바뀌었죠.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사생활 침해다 이런 인권위의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죠. 네, 그게 지자체마다 공개하는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좀 혼선을 주기도 한다 또는 너무 많은 걸 공개해서 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당국이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일단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확진자의 방문 장소 그리고 이동 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특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소와 시간 정보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합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건물의 경우에는 특정 층 또는 호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특정 매장명과 또 특정 시간대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상점 같은 경우에는 상호명과 정확한 소재지 정보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하면 노선 번호나 승하차 장소와 일시 등을 공개를 하게 합니다. 다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집의 세부 주소나 직장 이름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됐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여러 확진자들이 동선이 다 공개돼서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되다 보니까 비난도 받고 하니까 이런 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확진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의 국면이기 때문에 예. 일정 부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거주지의 세부 주소, 그러니까 동호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나치게 공개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어떤 아파트, 그러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상당수가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같은 동에 라인 정도는 공개를 해야지 그 이웃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고요. 특히나 그런 이웃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밀접 접촉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걸 공유를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전파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배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중앙정부의 방역당국하고 지자체 방역당국 간에 혼선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개를 하면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됐었고요. 입원이 됐다가 오늘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을 해서 당시 증상은 어땠고 또 태어난 다음에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지 연결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학생인데요. 익명을 원하셨고요. 지난 4일 대구 의료원에 입원을 했다가 오늘 퇴원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쭤는데 오늘 퇴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네, 몸은 괜찮으신 거죠? 네, 오늘 퇴원 조치받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오늘 몸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처음 확진 판정을 지난 2일 날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검사는 어떻게 해서 받게 되셨습니까? 네, 저 가족 중에 한 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지고 예. 저도 같이 자가격리 대상자라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검사를 받게 됐거든요. 예. 검사를 받게 되면서 3월 2일 날에 결과가 나왔는데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아, 가족분의 한 분이 자가격리였었고 가족도 그러면 같이 확진을 판정을 받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가족을 통해서 감염이 됐던 건데요. 혹시 열은 좀 있었습니까? 처음에 검사 받게 돼 열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기침과 예를 들어 인후통이 있구나. 어떤 증상을 보고 먼저 검사를 받으신 건가요? 먼저 코로나라고 하면은 그냥 열이 나거나 뭐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미열도 없어가지고 코로나인 걸 몰랐거든요. 예. 네, 해서 인후통이나 코막힘, 뭐 가래 좀 많이 끼고 두통에 좀 기침 조금씩 나는 거 봐가지고 그냥 목 감기구나 싶었는데 그 코로나 확진돼가지고 네, 좀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목감기인가 하고 일단 검사를 선별진료소에서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증상은 열은 없으셨고 네네. 기침과 인후통, 네네. 코막힘도 좀 있었고요. 네, 근데 만성비염이라 가지고 그렇게 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입원까지 제가 보니까 이제 2일 날 처음 진단을 받으셨고 4일 입원을 하셨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입원까지 시간이 걸린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3일에 입원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 그 대구의료원 안에서 내부 사정으로 4일로 미뤄졌었거든요. 예. 보니까 좀 내부의 수속 문제나 좀 병실 배송 문제로 늦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서 계시다가 입원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첫 주에는 항바이러스제랑 그 가래약이랑 그 코막힘약 또 그런 거를 처방받고 예.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엑스레이를 찍어서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검사했습니다. 예, 폐렴은 안 나오셨던 거죠? 네, 폐렴은 없었고. 예, 폐렴은 없었고요. 네네. 증상이 심할 때,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감기 증상 초반엔 비슷했는데요. 네네네. 병원에 입원하신 다음에 혹시 증상이 심할 때는 어느 정도인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병원에 입원하고 난 후부터 증상이 크게 심화되진 않았는데 예. 병원 입원하기 전에는 좀 두통이 관자놀이가 찌르는 느낌. 네, 심할 때는 관자놀이가 찌르는 느낌이랑 또 목젖 부분이 좀 아팠죠. 일단 목이 아픈 부분이 여러 증상을 보이는 또 확진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병실에 들어보니까 이제 1인 병실이 아니었고요. 물론 대구에 병상이 없었습니다. 많지가 않았고요. 여러 명이 같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몇 명이 같이 있었습니까? 네, 5인 일반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 거기 음압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음압기가 돼 있고 그러면 5명이 한 병실에 같이 계셨군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혹시 내가 나와도 뭐 여분 때문에 또 감염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 같은 건 좀 없었습니까? 좀 됐긴 했었는데 좀 자주 기침도 하시고 특히 다른 3분이 있으셨는데 어르신 3분이 그분들이 폐렴 확진자셨거든요. 예. 그분들이 자주 기침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추가 감염이 없나 걱정이 됐었는데 그 대구의료원 안에서 의사 간호사분들이 마스크 착용을 공고하시고 또 관리를 해주셔서 그 2주 동안 딱히 추가 감염은 없었습니다. 예. 추가 감염은 없었고요. 병상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당시에는 좀 있었습니다. 의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이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입원해 계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뭐였습니까? 크게 힘들었던 점은 진료해 주시는 분들이 매 시간마다 불편한 점이 없나라고 좀 모니터링 해주셨긴 한데 그리고 좀 위생 부분, 씻는 부분이나 좀 5인실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그런 공간이 없다. 그런 것이 좀 불편했습니다. 예, 계속 같이 한 곳에 오랫동안 있던 부분이 다른 뭐 면회나 격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됐지요. 네, 병실 밖에도 일절 못 나가고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예, 창문도 열 수 없었고요. 네, 음압실이라 가지고 창문을 열지 못해서. 다른 같이 있던 확진자분들도 뭐 그런 고충, 애로 좀 얘기하신 게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다른 확진자분 제 옆에 분은 저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분은 좀 확실히 밖을 못 나가는 거랑 좀 약간 공기를 못 쐬는 것 그런 것에 많이 불만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말을 좀 하셨던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의사와 간호사 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고 했는데요.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좀 새벽마다 그 어르신 세 분들 링거나 좀 건강 상태를 2시간, 3시간 간격으로 체크하러 들어오시는 거 보고 좀 확실히 좀 희생정신이라 좀 존경스러웠습니다. 네, 제일 많이 힘들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자원봉사해서 가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한 병상, 부족한 의료진들을 하고 지금은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어서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퇴원하실 때 무슨 안내사항 같은 게 좀 있었습니까? 네. 먼저 병실에서 사용한 물건들은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한 소독을 후에 사용하라고 권고하셨고 또 나중에 추가적인 방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대구의료원으로 전화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완치가 돼서 나와서 안에 계실 때는 좀 불안하기도 했었을 텐데요. 다행이고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구에서 확진자로 입원해 계시다가 완치 판정을 받고 오늘 퇴원한 분을 잠깐 인터뷰를 했는데요. 증상을 들어보니까 발열이 열은 저는 또 없었다고 하네요. 이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발열이 기본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발열을 동반을 하긴 하지만 지금 사례처럼 전혀 발열이 없으면서 인후통이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특히 코 막힘 증세 또 일부는 냄새를 못 맡는 어떤 증상을 보이면서 설사를 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과거 중국의 사례에서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의 임상 사례들이 약간 차이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증상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의 임상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가 좀 다르다. 그거는 중국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질이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이제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 조금이라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중국에서의 임상 사례 보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조금 다소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금방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에 의해서 임상 증상을 다르게 보이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과거 중국보다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변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의견도 내고 있고요.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정 부분 변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지금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면 환자들이나 또 일반 시민들도 내가 혹시 코로나19인가? 라고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증상이 다양하게 다 달라서 다 이 코로나19다고 의심하기도 애매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게 사실은 발열인데 상당수가 발열해서 체크가 안 된다면 이게 또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방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공항에서 검역하는 게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쉽게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 입국 절차 심사가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은혜강 교회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또 나오고 있지만 일단 확진자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조심조심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려되는 건 이제 해외입니다. 미국이 특히 우려가 되는데 미국 코로나19 확진 환자 증가세가 좀 빠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2,000명 넘게 증가해서 지금 3,000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악의 경우 미국 내에서 2억 명 이상이 감염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내놨는데요. 고석승 기자가 미국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네, 혹시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미국 누적 확진 환자 수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미국 내 확진 환자가 1,663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 주말을 거친 뒤에 2,000명이 넘게 늘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 환자,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 기준인데요. 3,774명입니다. 증가세가 무섭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환자가 급증하자 미국인들의 일상도 사실상 멈춰버렸습니다.
각 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지만 식당, 술집, 극장 등도 하나둘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Dr. Acton will be signing an order that all bars in the state and all restaurants will close at 9 o'clock tonight. How long this order will be in effect, we don't frankly know. It will be in effect as long as it needs to. 또 미국 전역의 상당수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고 미국 29개 주는 각급 학교 휴교령도 내렸습니다. Effective immediately, I've ordered the closing of all schools in the state of South Carolina. Starting tomorrow, Monday, March 16th. That means no schools starting tomorrow. Schools will remain closed until the end of the month, that is March 31st. This includes pre-K through 12, all universities, colleges, and technical colleges. Additionally, I ask and urge that public gatherings, both indoors and outdoors, be limited to 100 people or less. 일상 중단을 넘어 공포를 느끼는 미국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 곳곳에선 식료품 사재기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저마다 식료품 등을 수북이 담아 마트를 나서는 모습이 이제 일상처럼 돼버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사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Our supply chains in America are the most powerful in the world, and they're all working very hard. They're working round the clock. And the stores are stocking up at a level that's beyond Christmas time. Please tell them, just go and buy, enjoy it, have a nice dinner, relax, because there's plenty. But you don't have to buy the quantities. 지난 주말 미국 내 각 공항에선 유럽발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앞두고 급히 귀국하는 미국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혼란을 빚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검역 절차까지 거치면서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도 걸렸다고 합니다. Once you get through customs, then you go all the way back to the start, and you go through the line again to go through another customs agent checking your medical record. Then you go to another line for CDC. It's the worst system I could think of, considering what this contagion is. 자, 미국이 이렇게 된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너무 느긋하게 대응한 탓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과 또 일부 아시아 국가 내에서 유행하고 그칠 것으로 보고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미국 내에 부족한 공공의료 자원도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태 초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것도 어려웠고 검사를 받더라도 수백만 원의 검사비를 각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미국 내에선 한국처럼 해야 한다, 한국이 부럽다는 여론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격적인 진단검사를 통해 감염자를 서둘러 찾아내고 격리치료를 통해 확산을 막는 방식을 도입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이용하기만 한다면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실을 바로 한국이 증명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공공교육, 투명성 제고, 시민사회 참여에 집중돼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곳곳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호평도 미국 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경기도의 자가격리자 지원 물품 포장과 배송 등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자, 유튜브 댓글을 보면 한국은 언제나 위대한 나라와 위대한 시민들이 함께한다. 한국은 진짜 놀랍다. 다른 나라들이 본받아야 한다. 이 영상은 한국에 왜 사재기가 없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 역시 아직 사태가 진정됐다고 말하기는 이르죠. 자,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이런 칭찬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립니다. 예, 일단 다 같이 극복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인가요? 비관적인 전망을 정부 관리를 인용해서 얘기를 했죠. 네, 이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 격인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 내에서 최대 2억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비공개 연구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였습니다. 참고로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정도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감염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뉴욕타임즈는 미 CDC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비공개로 논의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제대로 확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억 1,400만 명이 감염될 수 있고 이 중 최대 170만 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보면 최악의 감염률, 지금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60%가 넘게 받네요. 그러니까 확산 방지를 제대로 못했을 때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최소의 상황의 50%, 최대가 한 66에서 67% 예.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린 거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스페인 독감이고요. 1918년에서 19년 동안 예. 유행했던 지구상에서 유행했던 독감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케이스가 스페인 독감입니다. 그 당시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꽤 오래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런 계산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예. 실제로 그 당시에 추정컨대 한 전 세계 인구의 30에서 40%가 감염됐다 이렇게 보고 야.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44%가 감염됐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거를 전제로 했을 때에 나온 계산 수치인데 제가 보기에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 유행했을 때는 백신도 없었고 치료제도 없었고 의료 수준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예. 근데 그럼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떠냐?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특이적인 치료제는 없습니다. 대안적인 항바이러스제는 있습니다만. 근데 의료 수준이 높아진 거는 맞는데 교통의 발달로 사람들의 접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류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해외로도 많죠.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한 전 세계 인구의 30-40% 정도가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산 속도면은 그럴 수 있다는 거군요. 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유럽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예. 진단을 현재 잘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보고되고 있는 거 미국에서 확진자가 한 4,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다라고 체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적인 통계가 4,000명 정도지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럴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 진단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전파되고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천지 교회 때도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 확진자가 몇 명 늘었다 하지만 이게 정확히 보면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감염자가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감염된 사람을 그만큼 찾아냈다는 거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을 찾아낸 능력에 따라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서 적게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 미국이나 지금 이태리가 그럴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일본도 제대로 된 진단법을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현재 나와 있는 통계 자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감염돼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왔지만 발달된 진단 검사 능력도 일단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의 진단 키트가 이게 좀 잘못됐다, 부정확하다 이런 지적도 잠깐 있었죠. 네, 미국 공화당 소속의 마크 그린이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이 미국 식품의약국 서한을 인용해서 한국의 검사가 충분하지 않다. 미국의 식품의약국은 한국 검사 키트에 대해서 비상 사용 승인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서 그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 즉각 반박했는데요.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국내에서는 WHO가 권고하는 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존재 자체를 확인하는 RT-PCR 검사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있다면서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도 국내에서 시행하는 RT-PCR 진단 검사 방법이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에 사용하는 표준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지 않는 항체 검사법을 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미국이 잘못 안 거군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일부 우리나라 이제 진단업체 쪽에서 이런 면역 기반으로, 그러니까 항체나 항원을 기반으로 하는 진단 검사 기법을 미국 식약청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오보가 되면서 예.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면역 기반으로 하는 진단검사법을 쓰지 않고 있고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면역진단 기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부정확한 진단 결과가 오히려 확산을 촉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게 PCR 기법이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실시간, 그러니까 리얼타임 RT-PCR 기법을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현재 수준에서는 더 좋은 진단 기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에서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서 승인이 되긴 했습니다만
한 신뢰도가 95에서 98%라고 지금 식약처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정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잠깐 정리를 하면 미국 하원에서 얘기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한 업체가 미국 FDA에게 이거 어떠냐라고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걸 보고 얘기한 거군요. 그건 별로야라고 얘기한 거 지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탈리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특히 많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늘어서요. 지금 1,800명이 좀 넘었죠. 네, 이탈리아에서 이 코로나 확산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요.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수 24,7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역시 1,800명을 넘었고요. 누적 확진 사망자 모두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누적 사망자 수는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3,199명의 절반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지난달 21일 북부 한 지역에서 첫 지역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래 하루 평균 78명이 숨진 셈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200명 안팎이 숨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 15일엔 처음으로 300명을 넘겨 368명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 치명률도 7% 안팎이 되죠. 네, 우리나라가 0.9% 정도니까 벌써 7배고요. 세계보건기구 평균 3.4%, 중국이 3.9%인데 거기에 2배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있는데 우선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3%로 전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게 대표적인 이유로 꼽힙니다. 이건 뭐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는 80세 이상 환자는 치료 순위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도 현재 의사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북부에 포함된 이 피에몬테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피에몬테주에서 코로나 위기 관리 프로토콜을 작성해서 이 최악의 순간에 먼저 치료를 받아야 할, 그러니까 생명의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만들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비상사태 시 집중 치료의 대상은 80세 미만이거나 이 찰슨 동반 질환 지수가 5점 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기저질환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환자에게 집중적인 치료를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이용 가능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할 치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적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에 대한 얘기로 이탈리아의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인권은 효율성이 따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충분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북부 사례를 보면 의료 시스템이 좀 붕괴돼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실제로 통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확진자보다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면에 이제 진단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뭐 이탈리아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검사를 제대로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상이 높은 분들만 위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명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검사가 많으면 건강한 사람들도 검사를 일단 다 받아서 의심 증상이 많거나 또는 확진자 중에서도 경미한 분들을 다 검사를 받기 때문에 치명률이 낮게 되는데 이탈리아는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만 검사를 하니까 치명률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과거에 우리나라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기 전에는 사망자가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게 코로나19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또 하나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예후가 급격하게 번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때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았던 겁니다. 반대로 우리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을 때 사망자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감염자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중증으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예후가 바뀌는 케이스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탈리아 총리는 진단검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롬바르디아 주지사에게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라고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잠깐 보도록 할까요? 봉쇄령이 이탈리아의 전역에 거의 내렸는데 국민들이 서로 그 집에 이제 사실상 봉쇄돼 있는데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요?
네, 영상을 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종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려는 연대의 움직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현재 이 이탈리아 전역이 외출 금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시민들이 저렇게 이 발코니에 나와서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식기를 두드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종의 이 플래시몹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도 치고 노래도 함께 부르는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발코니에 모여서 합창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르지니아 라지 로마 시장은 아예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주민들이 매일 저녁 6시마다 이 발코니에 나가서 함께 노래를 불러달라 이런 요청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 격리돼 있고 집안에만 있다 보면 외부 활동이 이제 금지되니까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러면 역시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운동량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면역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렇게 같은 동 라인에 또는 옆에 있는 이웃 간의 발코니에 나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중에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 비말이 뿜게 되고요. 역시 그럴 위험도 좀 있어 지금도 보입니다. 박수를 치다 보니까 비말은 낙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위에 있는 사람이 감염자면 낙하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호흡기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염자 또 전파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아까 그 영상을 보면 위아래로 같이 하게 되면 위에 확진자가 있으면 밑에 감염될 수도 있다. 왜요? 저렇게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비말이 아래로 떨어져서 위험성도 좀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분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한 할머니가 이 코로나 극복에 대한 것들을 아이에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만든 영상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요? 물론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 방역과 예방을 할 필요성도 있지만 할머니가 손주에게 좀 다정하게 설명을 해주는 또 영상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잠깐 보고 가시죠. Consiglio numero 1, dovete lavare le mani. Quante volte ve l'ho detto io? Andate a lavare. Secondo consiglio, quando starnutite, dovete starnutire nel gomito. Non è coronavirus, è educazione, perché potete fare baci e abbracci. Invece di baci e abbracci, facciamo l'occhiolino. Non discriminiamo le etnie per il coronavirus. Ricordatevi, il coronavirus passa, la discriminazione resta. Adesso vi saluto con un grande abbraccio. 예, 이탈리아에서 유명했던 볼키스 대신에 윙크를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자, 지금 해외 사례를 쭉 봤는데요. 해외에서 훨씬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서만 또 방역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외에서 역유입되는 확진자가 더 위험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 당국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방역 당국은 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서 지역사회의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국가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견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난 이틀간 4명 발생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기존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란 등 아시아 5개국에 이어 이 유럽 전체 국가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특별 입국 절차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에서 국내로 오는 입국자들은 의무적으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야 하고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확인하고 또 발열 체크 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들은 휴대전화에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매일 자신의 건강 상태도 기록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기준으로 유럽발 입국자 1,391명 중에서 유증상자 76명을 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격리하고 검체 채취 및 진단검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방역대책본부에서는 검역이라는 또 다른 항목을 만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4명이 체크됐고요.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사실은 발열이라는 부분이 확진자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과연 체크를 다 할 수가 있느냐라는
라는 문제가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것이 물론 확진자 숫자는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다.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뭐 도쿄올림픽을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한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호치가 지난 1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 500명 가운데 62%가 개최를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고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19%였습니다. 연기 또는 취소하자는 의견을 합치면 81%에 달했습니다.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19%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일본 매체인 스푸니치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890명 가운데 57%가 올림픽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취소하자는 응답도 20%였습니다.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올림픽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고 답한 겁니다. 다만 온라인 설문조사는 조사업계 용어로 인바운드,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과학적인 조사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링크를 타고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투표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나는 올림픽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그 수가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 과학적인 통계다, 과학적인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본 내 분위기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HK에서 좀 과학적인 여론조사를 했었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본 공영방송인 NHK가 지난 9일 발표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1,24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정대로 개최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응답이 40%를 나타냈습니다. 예정대로 개최할 수 있다, 없다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지금 사실 올림픽 본선을 하려면 예선전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선전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네, 뭐 배드민턴이나 레슬링, 야구, 조정 등 이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표 선발전이 잇따라 중지되거나 또 연기된 상태입니다. 또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 봉성도 하루 만에 중단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IOC는 내일 국제경기 단체장들과 긴급 전화 회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IOC에서도 이 올림픽, 도쿄올림픽에 대한 입장이 약간 바뀌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지난 13일인데요. 이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에 따르겠다라고 말했죠. 예. 자,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그동안 취소나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걸 고려하면 톤이 좀 달라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WHO의 이 팬데믹 선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일단 일본에서는 검사 자체도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좀 이 도쿄올림픽 때문인지 검사에도 소극적인데요. 여기저기에 방역이 구멍이 난 모습. 또 확인이 되고 있다고요. 일본 언론에서도 지적이 나옵니다. NHK 보도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에 해당하는 오사카부 청사에서 지난 14일 60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지난 2일부터 발열, 기침 같은 증상이 있었는데 11일까지 계속 출근을 했고 심지어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 당장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을 텐데 직원 4명을 자택 대기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감염된 직원이 청산의 공조, 설비 등 보수 관리 업무를 맡아왔는데 청산의 인원과 직접적인 접촉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청사 폐쇄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일본 군마현에서는 70대 의사가 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주일 넘게 외래 환자를 진료하거나 왕진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의사는 4일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는데 11일까지 진료를 받고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인도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의사와 접촉한 환자와 병원 직원 무려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예정대로 치르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의 생각은 이 국내외의 우려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感染拡大を乗り越えてオリンピックを無事予定通り開催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 네, 아베 총리는 일본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주변국은 감염자가 급증했지만 일본은 인구 10,000명당 감염자가 0.06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소극적이었는지 그 속내가 어느 정도 읽혀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해외 일부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그냥 심한 독감 정도로 대응하면 안 되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치명률이 독감의 10배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방역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세계가 다 멈춤이 되니까 경제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데요. 조금 전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했습니다. 네, 0%대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오후 4시 반에 임시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 기준금리를 기존에서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기존 연 1.25%에서 0.75%로 내린 건데요. 국내 기준금리가 0%에 들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임시금통위를 금리를 내린 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두 차례뿐인데요. 임시금융통화위원회는 당초 내일 또는 모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지만 미 연준이 어제 이 기준금리를 전격 거의 0%대로 인하한 게 일정을 앞당기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에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이미 금리가 더 낮아서 미리 낮출 경우 추가적인 대응 카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생각 이상으로 커지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받은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의 대폭 인하가 가진 의미는 일단 그만큼 경기 둔화 우려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 영향인데 낮은 금리의 영향을 받을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전격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크게 인하한 것은 미국에서 추가로 또 금리를 이전에 지난주에 B컷 이른바 0.5%포인트를 인하했고 또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에서 1.25%였던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사실상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가장 강력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7천억 원 달러 규모의 국채, 주택 저당증권을 매입하는데 이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네, 미 연준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행도 오늘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추가 금융 완화를 결정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는 현재도 마이너스 0.1%여서 추가 인하는 하지 않고 동결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일단 재정정책상은 추가 경정 예산, 정부가 돈을 더 푼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요. 지금 추경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시국회가 내일 종료되는데 내일 본회의에서 일단 추경이 논의되죠. 네, 지금도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증액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서 합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자영업, 소상공인의 몰락을 방어해주는 것보다 과감한 이 재정 집행이 필요하고 추경 규모도 과감하게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추경을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방향으로 투입이 돼야 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6조 원 증액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숫자 노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일단 만일 내일 추경에서 이번에 나왔던 것만 합의가 되면 지금 일각에서는 추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문제는 총선입니다. 4월 총선이 이제 딱 30일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국회에서 따로 열어서 또 추경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총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여야에서 오늘로 딱 30일 남았습니다. D-30인데 총선 대진표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종로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구죠. 이 중앙일보 여론조사였는데요.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0.5%가 이낙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는 30.2% 지지를 기록을 했고요. 20%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투표 후보가 없다는 응답자 10.2%였는데요. 이 응답자들이 모두 나중에 황 후보 지지로 돌아선다고 해도 오차 범위 내에서 이낙연 후보가 앞섭니다. 예, 서울의 광진을을 가보죠. 민주당에서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통합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맞붙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역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4.5%로 이 44.5%의 지지율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오차 범위 안에서 7.7%포인트 앞섰습니다.
투표할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이 9.7%였던 것까지 감안을 하면 아직까지는 판세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광진을은 성동구에서 분구가 된 이후에 단 한 번도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곳입니다. 예, 일단 여성 판사들끼리 붙어서 판사 출신들끼리 붙어서 관심이었던 동작을은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나경원 후보가 0.4%포인트 여론조사로 그렇습니다. 앞서 했던 중앙일보 같은 여론조사인데요. 0.4%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짧게 들어보죠.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과 순번을 결정했죠. 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잠정 발표했는데요. 비례대표 1번에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2번은 신원신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3번은 김혜지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이사가 차지를 했습니다. 4번은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 5번은 김정현 법률사무소 공정변호사가 선발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예, 짧게 마지막으로 앞서 이제 제대로 화면이 오랫동안 안 나가세요.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에 대한 여론조사, 중앙일보 여론조사 같은 결과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후보와 나경원 민주통합당 후보가 0.4%포인트 차에서 접전입니다. 오차범위 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특집 정치회의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뉴스룸이 이어집니다.